소개 감사합니다. 이런 발표 기회를 갖게 돼서 큰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주제 여러분들도 뭐 지적하겠지만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산업진흥, 그다음에 또 의료기술 평가, 물론 의료기술 평가 자체는 뭐 객관적인 연구지만 사실상 이제 보험자 또는 의료 재정에 대한 부분들 정책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정책적 지향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충돌이 드러나고 있고, 뭐 여러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목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의 철학적인 담론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같은 보건의료 산업, 보건의료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간에는 서로 상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제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료기술 평가가 보건산업진흥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보건산업진흥이 의료기술 평가나 또는 우리 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기여할지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 보건산업 또는 헬스케어의 이노베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크게 거시로 봤을 때 네 가지 갭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 그 과학적인 기초과학의 연구가 임상적인 단계로 넘어갈 때에 이제 갭이 있고, 두 번째 임상적인 단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어떤 허가 단계라는 제품 승인을 받을 때의 두 번째 갭, 마지막으로 그 승인된 제품이 환자한테 사용되는 것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재정적인 또는 뭐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갭 3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환자들의 사용이 다시 또 어떤 R&D, 기초연구든 또는 임상연구 등 피드백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사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갭 4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갭에 대해서는 뭐 벌써 이제 얘기 나온 지는 한 거의 15년,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오픈 모델들을 조금 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과거의 IP 제도와 좀 다른 형태의 IP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단계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스님들을 우리가 좀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까 이상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댑티브 라이센싱이라는 개념들 또는 매니지드 엔트리라는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글쎄요,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비헤이버럴 헬스라든지 심리학이나 소시올로지 같은 부분들의 접근법들을 쓰고 있고, 갭 4가 요즘에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 어떤 타임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앞단계로 피드백할 수 있는 툴들이 없을까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각각의 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의학 지식이 발달했지만 아시다시피 개발 비용 대비 신약 건수는 뭐 이거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약의 성능이라는 것들이 우리 어떤 국민들이나 사람들의 수준에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약의 그 이젝티브하고 인이젝티브한 어떤 전체적인 비율인데 굉장히 아직 적은 퍼센테이지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독점하는 모델에서 이제는 제약기업들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오픈 모델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이런 오픈 소스 드러그 디스커버리 같은 어떤 연구소라든지 메디슨스 포 말레리아 백신 벤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이언티스트, 여기는 5,700명이 참여를 하는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델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최근에 좀 마이크로 파마스라고 해서 거의 뭐 직원이 한 1명에서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가고 있는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댑티브 라이센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우리가 어떤 에비던스나 판단의 그 근거는 시간에 따라서 사실 계속 늘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결정은 어느 중간에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그 식약처가 허가하는 것도 어떤 매직 모먼트 한순간에서만 그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서 충분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오케이를 했느냐 또는 그
노후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댑티브 라이센싱이라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은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딱 하나의 매직 모먼트, 오로한 나스의 어떤 모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싱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실상의 그 환자분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서 어떤 이니셜 라이센스를 조건부로 부여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리얼 월드 인포메이션들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시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해서 풀라이센싱을 하는 그런 어떤 유연한 단계들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개념들로 이미 여러 가지 조건부 허가라는 제도 형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갭3는 사실 아니라 갭2랑 사실 오히려 연관된 건데,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보험급여 여부 결정이나 가입 결정에 있어도 이런 플렉시빌리티, 유연성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Managed Entry Agreement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나오게 된 원인은 언서티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리얼월드에서는 아웃컴이 어떻게 될지, 효과가 어떻게 될지, 또는 환자들의 사용률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버짓에 대한 임팩트가 어떻게 될지가 대부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로 승인해주면서 나중에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문도 아니고 그냥 사진자를 보셨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아널리시스 필요성인데요. 사실 너무 많은 인사이트나 에비던스나 에스피리언스가 사실 소실되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게 헬스케어 전반의 문제입니다. 산업화 목표로 하든 아니면 어떤 헬스케어 리소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는 정책을 하든 굉장히 수많은 정보가 사라지면서 어떤 기회도 잃어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용 낭비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 때문에 해를 입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빅데이터 아널리시스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의사들의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자원 배분 옵티마이제이션뿐만 아니라 헬스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적극적 건강 관리, 컨슈머와 디시전 메이킹, 또는 심지어는 제약기업이나 임상시험하는 데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그걸 최적화하는 쪽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건산업의 의사결정이 앞서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정책적 접근들이 각각 가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도 갈등이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어떤 승인에 대해서 퍼블릭 헬스 펄리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리스크 베네핏이죠. 결국에는 얼마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에 두면서 베네핏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을 승인할 것이냐의 정책인데, 안전한 의약품들을 내고 그 다음에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 그런 것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들, 그다음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 펄리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비용에 대한 통제라든지 어떤 그 치료나 약이나 의료기에 대한 value for money가 확실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사실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의약품이든 의료기든 그런데 하나의 또 시큐리티랑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백신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자국산업으로서의 어떤 그 수급 정책, 또는 이게 근본적으로 R&D라는 것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R&D의 지식과 성과라는 건 굉장히 스피로버 이펙트가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들이 국가의 다른 산업의 발전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라이프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이런 로컬 R&D를 프로모팅하기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다른 나라에 사올 수도 있지만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IP를 저기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들에 대한 산업 정책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건산업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신기술이 빨리 도입이 촉진됐으면 좋겠지만 식약처나 이런 데서나 안전성 규제라는 측면에서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고, 또 산업정책 측에서는 결국에는 의료비용 자체가 사실상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80조의 의료비라고 하지만 그건 또 어떤 산업 입장에서는 그게 시장입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야지만 또 산업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쪽에서는 약값을 13%를 깎는다든지 가격 통제를 하는 것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양쪽에서도 임상시험 철저하게 하면은 임상 비용들이 증가하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책의 좀 균형적인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뭐 그 아이디어는 일단 뭐 산업 측면에서도 여태까지 사실은 그 비용을 자꾸 발생시키는 이노베이션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그런 걸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재 생태계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저개발국에 쓸 수 있는 적정 기술이라든지 또 통일 이후에 우리 북한에 쓸 수 있는 그런 적정 비용의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산업을 해외 시장으로 나감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뭐 우리 헬스케어 펄리시 쪽에서 재정 부담들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한 이쪽 방면에서는 좀 더 확신이 서스테이닝하고 인크리멘탈한 것들이 아니라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좀 더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이노베이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적 가치보다는 없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반면에 이런 쪽에서는 뭐 어댑티브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어떤 증거 수준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뭐 이쪽에서도 그런 어떤 버스에 대한 임팩트에 대해서도 유연성 있게 매니지 엔트리 같은 방식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는 여기까지 인쇄되어 있고 이 뒤에는 몇 장은 제가 추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산업 육성 정책은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혁신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들의 네트워크와 그런 경쟁 환경과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하는 건데요. 우리가 진흥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육성 정책을 이제 R&D 지원, 투자 펀드 같은 걸 조성하는 것, 조세 특례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지원, 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네트워크, 해외에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라든지 국내 여러 병원과 기업과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라든지 바이오코레 같은 포럼들을 만들고요. 또는 뭐 가격 인센티브는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R&D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R&D 보면은 그래서 뭐 굉장히 사전 기획과 미래 예측 뭐 이런 것들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5년, 10년 정도 모델을 하는 어떤 중장기 계획과 그다음에 사업기 연도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재밌는 하나의 제도들,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 배운 제도가 과학기술 기본법에 기술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인데요. 사실 뭐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는 것들이 1970년대 미국의 그 OTA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시작을 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기술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도 뭐 시민 패널들 포함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작업을 거쳐가지고 그 기술의 이런 어떤 그 영향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HTA가 보건산업이라고 어떤 역할들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HTA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TA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굉장히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념의 TA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게임 체인징하는 기술들이나 혁신들 그런 것들이 다루는데, 사실상 지금 HTA를 얘기하는 전 세계의 논의를 보면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필요하죠. 인크리멘탈하고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 산업계를 전속시키기 위한 기술, 구체적인 어떤 특정 기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기존의 이런 미시적인 SDL은 R&D 사업에 있어서 기업이나 연구자들한테는 R&D 아웃컴의 어떤 성능 목표라든지 R&D 전략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좀 맺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기존의 어떤 기술의 성능들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거를 어느 높여야지만 실질적으로 밸류 포 머니가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이나 도입 전략 또는 프로젝트의 가치 평가라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맺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정부의 R&D 과제들을 기획하고 선정평가할 때 활용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모범적으로 재미있게 했던 데가 특허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부터 이제 R&D 사업에 있어서 어떤 선행 특허 조사라든지 특허 자격이 없었다는 문제들이 과거 10여 년 전에 강하게 이슈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특허청이 비집고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 사전 특허 조사라는, 그러니까 선행 특허 조사라는 제도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웬만한 연구개발 과제가 선행 특허 조사를 특허청이 지정을 한 특허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STA도 그런 어떤 컨설팅을 의무화에 이제 권장하는 것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시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개별 기술이 아니라 어떤 이런 특정 기술군 이런 것들에서는 기업의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사업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산업 혁신 정책, 그다음에 사용자나 시민 참여의 기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새로운 어떤 게임 체인징 테크놀로지는 기존의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들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규비제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트들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넘어가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